그러면 아주 내용이 많았던 거의 뭐 두세 문제짜리였던 14번 보내줍니다. 자, 여러 모형들에 집중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15번까지는 그 집중력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어려워하는 모형, 정책 집행 유형, 나카무라 스모로드, 정책 집행 유형. 정말 어렵게 나오는데 이게 행정사 시험에서도 최근 들어서 출제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게 수험생들이 이것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많이 틀려요. 이 엉뚱한 키워드 잡으면 틀리기 딱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 행정사도 출제 비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비를 잘해둬야 되는데 뭐 지금부터 쉬워질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일단 고지협재관 5개 모형이 있고 고지협재관 여러분들 먼저 잡아야 될 것은 아래로 갈수록 집행자의 권한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5개를 구분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건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느냐, 집행자가 어디서 붙어 하는가. 오직 이걸로만 구분해야 돼요. 이걸 엉뚱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뭐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엉뚱한 키워드로 구분하면 꼬여버리는 거예요. 자, 오직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는가, 집행자가 어디서 붙어 하는가. 고전적 기술자요. 이건 결정자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결정자가 목표 정하고요, 세부적인 내용도 정하고요, 다 정해주면 집행자는 다 정해진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재량권만 인정받고 그냥 정해진 그대로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혹은 기술적 실천한다라고 합니다. 뒤에 뭐 압축 정리 다 있습니다. 기술적 실천. 지시적 이의명, 그거보다는 집행자의 권한이 커지는데 결정자가 목표 정해주고요, 대략적인 방향까지 정해주긴 해요. 그런데 집행자가 정해진 목표와 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 집행이 필요한 재량권을 인정받습니다. 구체적 집행이 필요한 재량권. 이런 것도 뭐 폭넓은, 뭐 위임 이런 단어로 구분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도 재량권을 위임해줘요. 위임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재량권을 가지느냐. 또 시험 문제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결정자, 집행자를 다 넣어놨지만 하나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자가 대략적인 방향까지 정해준다. 그러면 지시적 이의명, 혹은 집행자가 결정자가 정한 목표의 구체적 집행부터 재량권을 가진다. 혹은 세부 정책 내용부터 재량권을 가진다. 이러면 지시적 이의명. 그 다음에 협상은 좀 있다고. 4번 먼저 봅니다.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까지만 정합니다. 앞에 모형들에 비해서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다 못 정하네요. 추상적인 목표까지 정하고요. 집행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목표의 구체화. 자, 구체적 집행 아니에요. 목표의 구체화부터 재량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뭐 폭넓은 광범위야 이런 걸로 고르면 안 돼요. 뭐 위임 이런 걸로 고르면 안 돼요.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재량권을 갖는가 이걸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 5번. 일단 관리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마치 기업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집행자가 다 해요. 집행자가 목표 결정부터 모든 걸 다 합니다. 결정자는 형식적인 결정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자가 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지배한다. 뭐 좌지우지한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주도한다. 이러면 관리적 기업가형인데 이제 3번으로 가봅니다. 3번. 집행자가 목표부터 싹 다 정해요. 집행자는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자, 목표 누가 정했어요? 집행자. 자, 우리 영어 독해 봅시다. 자신이라는 대명사가 받는 것 집행자. 결정자 아니죠? 결정자 아니죠? 집행자가 목표를 정했으면 관리적 기업가형. 근데 뭐 가다 보니까 협상한다? 협상형 아닌가?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 협상은 뭐겠습니까? 집행자가 목표부터 싹 정했거든요. 결정자한테 가서 도장 찍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이런 협상이에요. 근데 일부러 낚시를 하려고 협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협상은 뭐다? 집행자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거의 강제하는 협상이에요. 그럼 협상형의 협상은 뭔데? 협상형의 협상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목표를 결정자가 정하면 협상형, 집행자가 정하면 관리적 기획하형.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다 뭐냐? 집행자 자신의 목표, 집행자 자신의 목표, 어쩌고저쩌고 필요한 것들을 협상한다. 자, 그러면 일단 문장으로 받고 헷갈리는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둔 게 뭐냐? 무조건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고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하냐. 그걸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걸 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키워드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됐죠? 자, 세부 정책 내용은 구체적인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단. 혹은 구체적 집행 수단.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는 결정자가 다 정해졌어요. 집행자는 아주 미약한 재량권, 기술적 실천을 위한 재량권. 기술적 실천은 그냥 정해진 그대로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지시적 임명은 결정자가 목표 정했고, 대략적인 방침 정했고, 집행자가 세부 정책 내용 혹은 구체적인 수단, 구체적 집행부터 재량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재량적 실험형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부터 집행자가 재량권을 가지는 거예요. 둘 다 재량권을 가진데, 둘 다 위임한데, 근데 어디서부터 위임한지가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위에 두 개랑 달리, 죄송합니다. 위에 두 개랑 같이 협상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위에 두 개는 집행자들이 결정자가 정한 목표에 토달지 않아요. 근데 협상형에서는 집행자가 토다는 거예요. 토다는 거.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협상을 벌여야 협상이에요. 자, 마지막 관리적 기억가요. 집행자가 본인의 목표, 본인이 정한 목표를 가지고 결정자한테 가가지고 도장 찍으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협상은 관리적 기억가요. 협상이 어디 있는지가 전혀 다르죠. 이러면 이 이론이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문장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 나와도 이 기준만 있으면은 명확하게 틀린 것들은 보이는 거예요. 뭐 옳은 선지 중에서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틀리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 쉬워요. 이건 쉽지. 여러분들 잘 아는 정책 집행에서 하향적 집행, 하향적 집행 혹은 상향적 집행. 이건 쉽죠. 뭐부터 볼까요? 1번. 하향식은 정책 집행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결정하면은 그대로 집행. 하향식. 그다음에 2번. 상향식은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 상향식은 결정한 게 집행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 현장의 문제들을 반영해서 거꾸로 정책이 바뀌기도 하더라. 결국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향식과 대비해서 상향식. 3번. 하향식은 명확한 정책 목표, 결정자의 리더십과 정책 과정 통제. 위에서 다 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집행 관료들은 유능하고 헌신적이다. 끝.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시면 집행 관료. 이 집행 관료들이 하향식에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이다.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일선 집행 관료가 재량과 자유를 가져야 돼. 그러면 상향식이죠. 상향식.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집행 관료들이 반영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재량권이 필요하죠. 이게 상향식. 그러다 보니까 4번 상향식은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나 반대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워낙 이분법적이니까 명백히 바뀌어 있는 거. 역시 또 옳은 선지 중에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명백히 바뀌어 있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할 겁니다. 이건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17번. 어려운 부분. 자, 17번. 여기가 이제 또 고비입니다. 한 문제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또 고비입니다. 정책이론 마지막 문제고요. 조직이론 가면 또 난이도가 확 줄어들어요. 자, 17번 여기까지 또 집중을 해봅시다. 참고로 이번 시간은 24번이 목표예요. 조직이론 가면은 진도가 빨라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또 화이팅을 해봅시다. 일단 이제 그 마지막 고비가 되겠는데 17번 정책평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너무 어려운데 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쳐내고요. 그나마 좀 따라가기 쉬우면서 많이 나오는 것들, 이건 꼭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1번. 이건 이제 행정사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자세한 이해라기보다는 기초만 다집니다. 기초. 완전 기초. 정책평가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허위 변수는 뭐냐?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는데 다른 제3변수가 100% 효과를 가져오면 그 3변수를 허위 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혼란 변수는 뭐냐? 정책도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다른 변수도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둘 다 효과가 있으면 이 3변수는 실제 효과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직은 행정사에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또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뭐 예시 들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면은 이것만 잘 봐요. 정책 효과가 없어. 정책 효과가 없어. 근데 다른 데서 다 왔대. 허위 변수. 정책 효과가 있긴 있어. 자, 정책 수단의 효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정책 수단도 효과가 있긴 있었다는 소리죠. 있긴 있어. 있긴 있어. 그러면 3변수는 혼란 변수. 딱 이 정도만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따라가기 쉬운 거. 정책 수단과 효과 간의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 뭐냐? 요 관계. 이게 정책이 효과를 가져왔는가? 오로지 정책만이 효과를 가져왔는가? 뭐 제3변수 없이. 이걸 내적인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내적 타당성. 그럼 외적 타당성은 뭐냐? 효과가 있었는데 그걸 다른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도 수험생들이 굉장히 제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점수가 나와요. 문제가 잘 풀어 점수가 나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시험에 맞춰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도 효과가 있는가? 이게 외적 타당성.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 공무원 수강생들이 효과가 있었어. 내적 타당성이 높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했을 때 역시 효과가 높은 거야. 일반화. 다른 집단에 적용한다. 일반화. 이게 외적 타당성. 이렇게. 실험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은 잘 내고요. 그나마 좀 따라갈만 하죠. 그리고 또 잘 내는 게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일단 5가지가 외적이고요. 이건 추천하는 방법은 5가지 외적을 좀 기억해 둡니다. 5가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호손 효과 같은 말이고, 크리밍 효과, 다수적 처리한 간섭, 표본 대표성 부종,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자, 개념 설명은 안 할 건데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개수가 훨씬 많고요. 이 외에는 다 내적이에요. 이 외에는 내적. 그러니까 개수 적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5가지를 확실하게 알아두면은 구분하는 문제 잘 풀립니다. 이 외에는 다 내적. 자, 그리고 각각 구분시키는 것도 내려면 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양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에 비해 행정사는 아직은 각각 개념은 좀 덜 내고 있어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름에 다 힌트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번 강의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준비,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구분. 이게 또 어렵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약의 효과를 판단할 때 한 집단에 대해서 약을 주고 병이 나았어.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온 건지 약 때문에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험 집단만 두는 게 아니라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을 두죠. 통제 집단은 약을 안 줘. 실험 집단은 약을 줘. 근데 여기는 안 나왔고 여기는 나왔어. 그러면 약의 효과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때 두 집단이 최대한 비슷해야 효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 통제 집단은 비실비실한 사람, 실험 집단은 건강한 사람. 근데 약 안 주고 약 줘. 이러면 좀 효과가 불분명하잖아요. 최대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약 안 주고 약 줘야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겠죠.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게 진실험이에요.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게 진실험. 실험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게 진실험.
근데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실험이 아니라 이상적인 실험, 이상적인 실험. 만약에 가능하다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똑같이 맞추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표본이 많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무작위로 배정하면 가장 비슷해지더라. 무작위 배정은 진실험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당연히 완전히 똑같이는 못 만들죠. 이걸 갖다가 준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험, 그러니까 진실험은 못하는데 그래도 그에 준하게 한다. 준실험. 그러면 두 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완전히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그다음에 무작위 배정을 하느냐 그 외의 방식으로 하느냐. 무작위 배정 외의 방식은 다 준실험이에요. 그다음에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여기도 같이 따지게 되는데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외적 타당성은 자, 너무 이상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했어. 그렇지 않은 집단에,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않은 조건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내적 타당성이 높으면 외적 타당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실험 가능성, 이거 가장 이상적인 실험이고 실제로는 하기 어려워요. 진실험이 가장 낮아요. 진실험이 가장 낮아요. 자, 이거 공부 요령을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문제로 잘 안 들어온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타당성의 종류는 내적, 외적. 내적, 외적 위주로 봅니다. 내적, 외적. 이거 어렵지 않죠? 정책의 효과 간의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냐? 아니면 그걸 다른 집단에,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냐? 그리고 타당성 저해 요인 두 개 구분할 때 추천은 이 5가지를 확실하게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기억해둔다. 나머지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그 다음에 각각 구분시킨 걸 내긴 내는데 요거는 생략. 요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 난 여기까지 행정사도 주로 여기까지를 위주로 내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 평가 방법에서 자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는 정리가 될 겁니다.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완벽히 확보되어 있다. 확보 방법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시험에 안 물어보고 무작위 배정으로 확보한다. 진무동. 이게 어려운 문제 진무동. 그다음에 준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구성하겠습니까? 비슷하게 구성하는 거죠. 비슷하게. 완전히 똑같지만 너무 다르면 안 되겠지만 똑같은 건 불가능하니까 비슷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무작위 배정은 안 되니까 그 외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동질성이 미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실험 남았죠. 자, 체계가 진실험, 준실험을 사회실험이라고 그래요. 사회실험. 근데 비실험은 실험이 아니요. 아닐 비자. 실험이 아니요. 왜냐? 통제 집단이 없는 거예요. 통제 집단이 없으면 이건 정확한 실험이 아닌 거예요. 비실험의 특징 뭐다? 통제 집단이 없다. 실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진무동, 준미, 비실. 진무동에서는 준미라는 애가 비실하다. 이 정도만 체크해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구분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요걸 구분해야 되는데 자 진실험 기준으로 해서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이 가장 높더라.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이 가장 높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외적 타당성은 너무 이상적인 실험이니까 오히려 진실험이 가장 낮더라. 가장 낮더라. 실행 가능성 당연히 진실험이 가장 낮죠. 순서는 무조건 진준비예요. 진준비. 자, 진준비 순서에서 뭐는 진실험이 가장 높아, 뭐는 진실험이 가장 낮아. 그러면 끝.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풀립니다. 그다음에 옆에 필기체로 적혀 있을 텐데 그 압축 정리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필기체로 적혀 있을 거예요. 내적 타당성이 낮다. 이 말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많이 나타난다. 같은 말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외적 타당성이 낮다라는 것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많이 나타난다. 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 뭐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은 다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좀 쉽게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많이 힘드시죠? 딱 7문제. 딱 7문제 더 보고, 이번 시간에 14문제, 다음 시간에 16문제. 그게 계획인데, 마지막 시간은 거의 단순 암기들이 많아요. 제가 뭐 딱히 설명해 줄 게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느냐 못하느냐 싸움들. 그 다음에 정책이론까지가 좀 설명해 줄 게 많았었는데, 조직이론도 앞부분 외에는 또 뒤로 가면 또 암기 사항들이고, 점점 빨리 갈 겁니다. 자, 일단, 조직구조, 조직이론, 갑자기 좀 쉬워지죠?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 수, 직접 분화. 하위 부서 간 업무를 세분하는 거. 수, 평적 분화. 2번, 업무 처리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공식성.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 계층에 집중된 정도, 집권성. 공식성의 개념 있죠? 업무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 조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가해요. 대신에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죠. 공식성이 높을수록. 5번, 환경 변화나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아까 공공은 선생님에서도 했죠. 집권하는, 자, 음식점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잠시만요. 매니저한테 보고 갈게요. 사장님한테 보고 갈게요. 등등등 여기까지 회장님한테 갔다 오면은 이제 손님 당연히 집에 갔고 블로그에 뭐 자기 SNS에 머리카락 나왔어요. 뭐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내고 이미 끝났죠. 집권은 느려요. 근데 환경 변화나 고객 요구에 빨리빨리 대응하려면 머리카락 나왔어요.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이거 돈 안 받겠습니다.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대응이 빠르죠. 분권화. 그다음 이제 조직의 규모와 뭐 공식성, 집권성, 복잡성 이런 관계들을 따지는데 규모가 커지면 규칙과 절차 없이 조직이 운영이 안 돼요. 공식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면은 조직의 장이 모든 걸 다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회장님 혼자 못하겠다. 사장, 너는 이거 해. 사장 혼자 못하겠다. 부장들 이거 해. 부장 혼자 못하겠다. 과장들 이거 해. 집권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규모와 뭐 복잡성, 공익성, 집권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데 자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는 어렵지 않죠. 자 복공집이라고 할게요. 개념을 물어보더라. 복잡성만 안 나왔죠? 이거는 분화된 정도. 아이고 넘어갑시다. 분화된 정도 이게 복잡성이죠. 복잡성은 구체적으로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화로 나눌 수도 있는데 수평, 수직 문제 있었죠? 어렵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수직적 분화가 많다라는 것은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수직적 분화가 적다라는 것은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고층이냐 저층이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통솔 범위까지도 연결됩니다. 통솔 범위는 상관 한 명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줄어들죠. 여기는 늘어나죠. 예, 그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정말 쉬워지죠. 공무원 강의할 때 제가 힘든 점은 뭐냐면 그 회사 일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당연한 내용들인데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다 경험을 해본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규칙 절차가 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 장점, 뭐 단점. 집권화, 분권화. 집권화는 조직의 상위에서 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뭐 장점들도 있죠. 네, 분권화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 권한을 네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역시 뭐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각각 뭐 특징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다 보니까 어디에 더 유리하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겠고요. 외울 필요 없이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머리카락 예시를 들어가지고 굳이 설명해 준 게 그걸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것은 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아까 규모는 작을 때 장이 다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자원 규모. 자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쓸 때보다 100억 쓸 때 장이 결정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구나. 분권화는 조직이 너무 커지면 장이 다 못하니까 구성원들에게 분권화 시켜줘야 돼. 그 다음에 뭐 100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면 그냥 네가 알아서 결정해. 분권화 시켜도 돼.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들만 정리를 해놨을 뿐. 자, 그러면 이제 관료제. 관료제 뭐 미친 듯이 나오죠. 막스웨브의 이념형 관료제. 정말 엄청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자, 관료제 하면 7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 냅니다. 다 정리를 해놨어요. 2번.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초한다라고 하죠. 전통적 지배 땡, 카리스마적 지배 땡이 나와요. 일부러 연습시키려고 다 넣어놓은 거고요. 전통적 지배는 신분에 의한 지배예요. 신분, 뭐 봉건제 이런 거. 카리스마는 개인의 능력에 의한 지배. 법적 합리적 권한에 의한 지배가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규정을 정하고 구성원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층제. 이거 뒤에 있으니까 번호 안 붙여도 됩니다. 편의상 붙이는 거예요. 계층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다 정해주면 그대로 실현하는 거. 상명하복 계층제. 그다음에 문서화된 법규로 명령을 보내고, 그다음에 보고도 다 문서로 받고. 분업. 이게 목표가 정해져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관료제 하면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킨다.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업무도 철저하게 다 나눌 수 있어요. 분업, 전문화를 바탕으로 하죠. 권한과 직무가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실적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직무를 담당하고요.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여 관료를 뽑겠다. 실적주의. 그 다음에 이게 5번. 그 다음에 6번. 관료는 계급과 근무 연하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데, 이건 그냥 오래 일하면 보수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뭐가 나오냐? 성과급, 실적급 땡. 성과급, 실적급은 실적에 따라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래 일하면 받는다. 그다음에 실적급이랑 실적주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미친 듯이 나오는 거. 진짜 행정사 시험 문제는 100% 여기서 나왔어요. 100%. 국민이나 관리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게 비정의성, impersonality. 자, 목표 달성도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각 이 업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계층 제정 명령에 따라야 돼. 분업화된 구조에 따라야 돼. 네가 뭐 전날에 뭐 여자친구한테 차였든 남자친구한테 차였든 다 필요 없고, 뭐 배가 아팠든 필요 없고, 무조건 나와서 정해진 시간 안에 네가 이걸 해야 돼. 그래야 목표 달성도가 극대화가 되니까. 이건 국민이나 관료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impersonality, 인정사정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정의롭다가 아니라 비정의성 하면은 인정사정머리가 없다. 비개인성, 비인간성, 몰인간성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야 목표 달성도가 극대화되더라. 제일 잘 냅니다. 제일 잘 내요. 자, 그러면 뭐 7가지를 다 넣어놨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다 뒤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문제로도 정리된 형태로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제 아쉬운 점은 관료제 비판도 꽤 나오는데, 아직은 이번 사십 문제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서, 비판은 나오긴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력이 되면은 좀 스스로 좀 보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번 조직구조 유형. 이건 데프트입니다. 데프트 제일 잘 나와요. 데프트 잘 나옵니다. 자, 일단 2번. 기능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 거.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 구현할 수 있는 게 기능구조. 산출물별로 부서를 운영함으로 성과관리, 고객 만족도 제고 유리한 게 사업구조예요. 기능구조, 사업구조 특징 바꿔가지고 땡 잘 냅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단독을 잘 내는데, 매트릭스는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이거 제가 좀 오타를 냈네요. 여기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체계는 제대로 돼 있나? 자, 이거 체계도 좀 바꿔주세요. 제가 좀 이거 오타입니다.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었을 텐데, 3번에 기능구조의 환경적 대응성, 그다음에 사업구조의 기술적 전문성. 일단 문제 부분에서 3번에 기술적 전문성이고, 그다음에 암기용 해설로 가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3번에 사업구조의 기술적 전문성 바꿔주시고, 이제 오타 수정한 거고, 이제 2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를 전문성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2개를 바꿔야 이게 옳게 고쳐지는 거죠. 자,
기능 구조가 전문성이에요. 사업 구조가 대응성이에요. 다시 그림으로 볼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 수평 구조는 팀제랑 같은 말. 팀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관료제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좀 임시적이고 급변하는 업무를 팀에게 맡겨. 팀에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조직 운영의 신축성 부여와 구성원들의 권한 확대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유리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4번 옳은 거. 네트워크 구조는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만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 기능을 외부 조직에게 아웃소싱한다. 외부화한다. 이렇게 수행하는 게 네트워크죠. 자,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봤는데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더 봐야 돼요. 자,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능 구조는 기능 분업이에요. 기능 분업. 기능 구조는 기능 분업. 한 부서가 한 기능만 한다. 그러면 기능의 중복과 낭비 없어요. 기능 3은 여기에만 있어요. 그다음에 한 기능을 한 곳에 몰아놓으니까 기능의 규모의 경제가 있고. 또 뭐 해볼까? 이 부서는 기능 3만 추가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 기능 3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대신에 단점은 기능들 조정이 안 돼요. 분업의 최대 단점이 부처 할거주의. 각자 자기 거밖에 몰라요. 협력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기능들 간 조정이 어렵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 사업 구조는 사업 분업이에요. 그에 비해 사업 구조는 사업 분업. 사업 분업. 자. 사업 분업. 이 말은 각 부서는 이 사업의 산출물을 각각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학원을 운영한다고 할 때 기능 구조는 한 학원에서 뭐 마케팅 기능, 재무 기능, 기획 기능 이렇게 부서를 구분한다면은 사업 구조는 각 부서가 각각 독자적인 학원이에요. 여기는 뭐 공무원 학원, 뭐 행정사학원, 경찰 학원이 각각. 그럼 공무원 학원에서는 이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죠. 모든 기능. 그리고 아까는 기능 구조에서는 기능 조정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사업 부서 안에서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기능 조정이 좀 유리해지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도토리 키재기긴 해요. 다 분업이긴 해. 근데 기능 구조, 사업 구조를 비교하면 사업 구조가 환경 대응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금방금방. 기능 구조는 한 부서가 하나의 기능만 하니까 부서별로 기술적 전문성이 높구나. 기능의 중복 낭비 없구나. 기능을 다 몰아놨으니까 기능의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겠구나. 그에 비해 사업 구조는 이제 기능은 다 쪼개졌어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능의 중복과 낭비가 생기죠? 사업 A, B, C 모든 부서의 기능 1, 2, 3, 1, 2, 3, 1, 2, 3 다 있어요. 기능들이 쪼개지니까 기능의 규모의 경제도 불리해지게 됩니다. 대신에 사업 구조는 사업 구조 안에서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환경적 대응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각 부서가 하나의 산출, 성과를 내는 거죠. 부서별 성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에서는 각 부서장, 중간관리자겠죠. 중간관리자가 하나의 사업을 담당해서 그 독자적으로 실현을 해야 돼요. 중간관리자가 죽어나요. 그에 비해 기능 구조는 환경 대응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기능들을 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다음에 부서별 성과 책임이 불분명한 게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다. 독자적인 산출물 내는 게 아니죠. 다른 기능들과 합쳐져서 산출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서별 성과 책임이 불분명해요. 그다음에 그 가뜩이나 조정하기 어려운 기능들을 모두 다 최고 관리자가 조정해서 목적을 실현해야 되니까 최고 관리자가 죽어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아도 그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분업이에요, 둘 다. 그래서 자, 잘 보시면 부서 간 조정은 불리한데 부서 내 조정은 유리합니다. 부서 내 조정은 유리합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단독으로는 제일 잘 나와요. 매트릭스 특이하죠.
기능과 사업을 합쳐놨어요. 매트릭스 구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그냥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간의 관계예요. 저는 죽어라 행정학만 연구하죠. 다른 교수님들도 각자 자기 과목만 죽어라 연구하죠. 기능의 전문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험생 A는 여러 과목들 다 공부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 합격. 수험생 B도 역시 여러 과목들 강의, 교재 조절해서 합격. 딱 그냥 매트릭스 구조예요. 그러면 수험생 A는 자기 실력에 따라서 기능들, 강의들을 조절하겠죠. 환경적 대응성이 높아지면서 각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가 이해가 됐으면 역시 내용들 잘 들어오는데 자, 아까 제가 오타냈던 부분 기능 구조가 전문성이 높고 사업 구조가 대응성이 높은데 매트릭스 구조는 그걸 합친 것이다. 바꾸면 땡이죠. 그 다음에 그림에 봤듯이 기능 구조는 꼭 수직이어야 되겠고요. 사업 구조는 수평이어야 돼요. 수평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사업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은 매트릭스 구조부터는 자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구조 다 유기적 구조의 장점이에요.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구조는 크게 장점이 다르지 않아요. 단점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조직 구조 중에 유일하게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합니다. 구성원이 기능 부서의 장에게 명령을 받고 사업 부서의 장에게 명령을 받아요. 이원적 권한 체계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권한과 책임 관계도 불명확하고 업무 조정도 두 업무를 조정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구조는 간단해요. 관료제에서 못하면 독자적인 팀을 만들어서 그냥 임시적인 업무를 해결하고 바로 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수평 구조 팀제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핵심 업무 과정이 관료제에서 못하는 업무를 그냥 팀이 맡아서 할 때 핵심 업무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팀에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다 주어져요. 의사결정 단계가 축소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뭐 수평 구조다, 권한을 준다 등등. 단점을 잘 보시면 이게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다 권한과 책임은 불분명해요. 매트릭스부터는 유기적 구조라고 하거든요. 유기적 구조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권한과 책임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면 권한과 책임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평 구조는 팀 자체의 권한을 줍니다. 근데 팀원 중에서 나 하나쯤이야.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뭐 팀 자체가 잘하면 뭐 좋은 성과 받겠지. 이런 무임승차 생길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감독과 통제가 어렵고 안정성도 결여되고 마지막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보면 딱 이해가 되죠.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만 하는 거예요. 핵심 기능은 조직이니까 당연히 기획해줘야 되고 전략을 짜줘야 되겠고 뭐 조정해줘야 되겠고 이건 중심 조직이 하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들은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 한 번 더 학원 예를 들면은 학원이 딱 합격을 위한 전략 짜고 학원 딱 운영에 필요한 것만 하고요. 그럼 행정학은 저에게 뭐 마케팅 그 민간 기업에 그러니까 더 잘하는 기업에 홈페이지 운영 다른 기업에 복사집에 이렇게 이러면 학원이 모든 걸 다 안 갖고 있어도 아주 간소하게 운영되면서 아주 다양한 전문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네트워크 구조. 이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까지 하면 그림 보면서 이해했으면은 장단점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좀 보고 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됐을 텐데 네트워크 구조의 단점은 외부 기관들은 남이죠. 대리인이죠. 대리.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중심 조직이 너무 작아진 거야. 그래서 중심 조직이 공동화됐다라는 것은 빌공자에 동굴할 때 동자예요. 너무 비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해질 수 있겠고 어디까지가 우리 조직이요? 중심 조직만 우리 조직이요? 뭐 외부 기관들도 우리 조직이요? 뭐 애매하죠? 경계가 모호해서 정체성과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더라. 이러면은 진짜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 전자칠판이 너무
오랫동안 강의했던 게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연습을 했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마지막 시간은 적응이 되기를. 자, 네, 21번. 기계적 구조와 대비되는 학습 조직. 일단 행정사의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 조직을 특이하게 잘 내요. 참 특이한 점. 다른 시험에 비해 학습 조직을 제일 잘 냅니다. 쭉 읽어보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유기적인 수직적 구조가 아닌 분권화된 수평적 구조를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자, 학습 조직도 유기적 조직이에요. 유기적 조직. 그리고 구성원의 권한 강화와 학습기의 제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켜요. 이것도 뭐 유기적 구조 중에 팀제의 한 예시예요. 앞에서 봤던 수평 구조. 그다음에 4번. 3번 먼저 봅시다. 3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출제 포인트 낸 거겠죠. 학습 조직은 구성원 각자의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각자 학습하겠지. 그걸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조직 전체가 학습하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게 학습 조직이에요. 역시 이것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옛날에는 뭔가 멀리 있는 사람들 뭐 옆부서 등등 전달하려면 직접 가거나 뭐 종이에 써서 주거나 그나마 발달한 게 이메일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모든 게 다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한테 재밌는 걸 받았어. 뭐 단톡방에 올리고 순식간에 공유되죠. 그게 가능해진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조직은 개인적 학습으로 끝나면 안 되더라. 순식간에 공유가 되는데 조직 전체가 학습을 해야 되더라. 부서 간에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부서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부서들끼리도 전체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학습이죠. 구성원들 간 지식과 정보의 공유, 시행착오나 실패 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시행착오나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조직이다. 땡. 당연히 학습하려면 시행착오나 실패 필요하죠. 그다음에 5번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 이 체계적이라는 게 전체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사고, 전체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3번이고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자, 이게 뭐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개인적 학습에 끝난다, 혹은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그러면 다 땡. 그리고 이제 아까도 살짝 나왔듯이 수평구조, 팀제를 바탕으로 해요. 두 개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내용들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수평구조 배운 거, 조직 전체적 학습 배운 거, 여기에 배치되는 거 땡 하시면 됩니다. 뭐 리더십은 참고.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문제만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제가 아까 약속했던 시간을 조금 오버하긴 했어요. 오버하긴 했는데 그래도 세 문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지금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도 힘들긴 힘들죠. 자, 잠시만. 여러분들 상태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상태 체크. 이게 본의 아니게 뭐 저도 수험 공부할 때 당연히 열심히 하고 싶지 놓치고 싶지 않지. 근데 본의 아니게 뭐 정신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잠시만. 그리고 이제 세 문제만 더. 자, 여기 이제 단순 암기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단순 암기니까.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책임운영기관에서 민영화 땡.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입니다. 민영화시킨 거 아니에요. 정부기관인데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관리를 도입한 거죠. 헷갈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이니까 법인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무원 맞아요. 정부기관이니까 이런 것도 내고요. 우리나라 거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예시 하나씩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앙 책임운영기관은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특허청. 그다음에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50몇 개가 있는데 국립중앙극장을 어쩌다가 시험에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국립중앙극장을 자기 교과서에 예시로 든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돼 있고 행정사 시험에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내면 대부분 소속 책임운영기관에서 내는 것인데 뭘 내는 것이냐. 일단 정원, 총정원 대통령령, 종류별,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 그리고 기본운영 규정은 기관장이 정해요. 근데 기본운영 규정, 기관장이 정하는 건 직급별로 가야 돼요. 직급별. 요거 3개 바꿔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소속 책임운영 기관에서 공무원의 임용권 누가 가지느냐.
어디, 누가 가지느냐?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집니다. 자, 이 부분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누가 운영하느냐? 역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운영합니다. 자, 이게 단순 암기들은 좀 문제로 봤을 때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론적인 문제는 정부기관 형태예요, 정부기관. 일반적인 정부기관이니까 일반적인 정부기관에 배치되는 게 나오면 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요. 성과중심관리 도입합니다. 성과관리와 배치되는 게 나오면 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 아니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거 암기해줘야 되는데, 누가 설치하니 행정안전부 장관. 누가 설치하니 행정안전부 장관. 누가 전체를 담당하니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장관. 전체적인 관리는 행안부. 전체적인 관리는 행안부. 전체적인 관리는 행안부.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중앙 쪽은 낼 게 없어요. 중앙 쪽은. 소속 쪽은 낼 게 많아요. 왜냐? 일단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구조는 중앙행정기관 밑에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게 자율성이 팍팍 부여져야 되는데 소속 책임운영기관, 우리나라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자율성이 별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비판하면서 왜 이렇게 자율성이 부족하냐 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 예시들이 자 운영심의회 임용권자 특별하게 다 여기에요. 여기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말고 운영심의회를 책임운영기관장 소속으로 한다. 땡. 임용권자 책임운영기관장이다. 땡. 이런 식으로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운영심의회 임용권자 특별회계가 다 중앙행정기관장 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총정원 대통령령, 종류별 계급별, 고위공무원단까지 해서 총리령 또는 부령 직급별로 내려와야 기본 운영이죠. 이게 기관장이 정하는 거예요. 별로 권한이 없죠. 이 부분 바꿔가지고 잘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비해 중앙 기관장 다 기관장. 기관장은 책임운영 기관장. 낼 게 없어요. 정원 정부 조직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소속 책임운영 기관장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하나, 리더십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조직이론 끝나고 쉬려고 했는데 이게 이론이 좀 많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끊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 때가 됐고, 그래서 한 넉넉히 15분 정도, 아까보다 좀 길게 15분 정도 쉬고 정확하게 4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